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서원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아까 전에 제3의 집펜치 읽다가 저는 밥을 먹고 왔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407쪽. 동물 세계의 사육, 정의와 동기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는 않고 있지만 어쨌든 제노사이드의 사례는 엄청나게 많다. 이번에는 인류 역사와 선사시대의 제노사이드 기록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인간이 같은 종의 구성원을 살해하는 유일한 동물이라는 것은 사실인가? 예를 들면 저명한 생물학자 콘라드 로렌츠는 그의 책 공격에서 동물의 공격적인 본능은 같은 종의 사육을 억제하는 본능적 성향으로서 제어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에서는 무기가 발명되면서 그 균형이 무너져 버렸으며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억제 능력은 이미 새롭게 획득된 사육 능력을 억제할 만큼 강하지 않았다. 그렇듯 인간은 유일하게 같은 종인 인간을 살해하는 습성을 지녔고 진화의 역사에 비추어 부적격자로 보는 견해는 아서 캐스틀러를 비롯한 많은 작가들에게 받아들여져 왔다. 실제로 그년의 연구에서 많은 동물들 중에서도 종종 내의 살상이 꽤 많이 기록되게 되었다. 물론 모든 동물이 그렇게 살상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말이다. 인접 지역의 세력권과 식량, 암컷을 얻을 수 있다면 주위의 개체와 무리를 학살하는 것은 동물에게 이익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격을 하려면 다소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같은 무리를 죽이는 수단을 갖고 있는 동물은 많지 않으며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행사하는 데는 억제 본능이 작용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동종 사육의 대가와 이익으로 분석하는 것은 전혀 빗나간 방법이라고 생각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분석은 동종의 사육이 몇몇 종에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회성이 없는 동물 세계에서는 동종 개체 간의 사육이라고 해도 한 개체가 다른 한 개체를 죽이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사자와 이리, 하이에나, 개미와 같은 사회성을 지닌 육식 동물의 경우에는 한 무리의 성원들이 협력하여 이웃 무리의 성원을 공격하는 형태를 띈다. 이른바 집단 학살 또는 전쟁이다. 전쟁의 형태는 종에 따라 다르다. 수컷이 이웃의 수컷을 추방하거나 가로 열고 랑구르 원숭이 살해하거나 가로 열고 사자 새끼는 죽여도 암컷에게는 아무런 해도 주지 않고 배우자로 삼는 경우도 있다. 또는 암컷을 모두 죽여버리기도 한다. 또는 암수컷을 모두 죽여버리기도 한다. 가로 열고 늑대. 다음은 한스 크루크가 탄자니아의 니고론고로 크레이터에서 일어난 두 하이에나 집단의 싸움을 그린 것이다. 10여 마리의 스크래칭 록 하이에나들은 문기 수컷의 한 마리를 붙잡아 특히 배, 다리, 귀를 중심으로 몸 구석구석을 물어뜯었다. 공격자들은 희생자를 완전히 둘러싼 채 약 10분 동안 계속해서 덤볐다. 문기 수컷은 말 그대로 갈기갈기 찢겼다. 나중에 보니 양쪽 귀와 다리, 부한이 물어뜯겨 있었고 척추에 입은 상처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으며 뒷다리와 복부에 큰 상처를 입었고 온몸에 피하 출혈이 일어나 있었다. 인간 제노사이드의 기원을 이해하는데 특히 흥미로운 것은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3종 중 2종 즉 고릴라와 침팬지의 행동이다. 20여 년 전의 생물학자라면 누구나 유인원에게 동족을 살해한
경우가 있다고 해도 도구를 다룰 줄 알고 협력해서 공동의 계획을 세우는 능력이 있는 인간이 유인원보다는 훨씬 살인 성향이 강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유인원에 관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고릴라나 침팬지도 일반적인 인류와 마찬가지로 종족에게 살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고릴라는 수컷들이 암컷의 하렘 가로 열고 아랍어로 배우자의 거처, 여기서는 많은 암컷을 지배하는 장소 가로 닫고 소유를 둘러싸고 투쟁하는데 승자는 패자와 패자의 새끼들까지 죽이기도 한다. 이러한 투쟁은 고릴라 새끼와 암컷의 주요한 사인이 된다. 고릴라 어미가 평생 동안 수컷에게 적어도 한 마리의 새끼를 잃는 일은 보통이다. 바꿔 말하면 새끼 고릴라 사인의 38%는 수컷에 의한 유아 살해다. 제인 부달의 연구에서 특히 유익한 사례를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한 침팬지 집단이 1974년에서 1977년에 걸쳐 다른 집단을 말살한 일련의 사건이다. 1973년 말 두 집단은 백중지대였다. 15제곱킬로미터 지역을 점유한 북부 카사켈라 집단에서는 성숙한 수컷이 8마리 있었고 10제곱킬로미터를 점유하는 남부 카하마 집단에서는 6마리의 성숙한 수컷이 있었다. 치명적인 최초의 사건은 1974년 1월에 일어났다. 카사켈라 집단의 어른 수컷 6마리와 젊은 수컷 1마리 그리고 뒤에 새끼를 남긴 암컷 1마리가 남쪽으로 이동했다. 앞쪽에서 침팬지의 울음소리가 들리자 그들은 소리내지 않고 더욱더 속도를 내서 남쪽으로 이동했고 드디어 고디라는 카하마 수컷 1마리를 덮쳤다. 카사켈라 수컷 1마리가 도망가는 고디를 지상으로 끌어내려 머리 위에 올라타고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짓누르는 사이 다른 무리는 약 10분에 걸쳐 고디를 세게 때리고 물어뜯었다. 공격자들은 마지막으로 고디에게 큰 돌을 던지고 떠났다. 참기는 했지만 고디는 중상을 입었고 피를 많이 흘렸으며 구멍이 뚫린 깊은 상처도 발견됐다. 그의 모습은 두 번 다시 볼 수 없었는데 그 상처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 달에는 카사켈라 수컷 3마리와 암컷 1마리가 다시 남쪽으로 이동했고 이전에 받았던 공격이나 병으로 이미 쇠약해진 카하마 수컷 D를 습격했다. 공격자들은 D를 나무에서 끌어내어 짓밟고 물고 때리고 몸의 피부를 갈기갈기 찢었다. D와 함께 있던 발정한 암컷은 공격자들에 의해 강제로 북쪽으로 끌려갔다. 2개월 후 D는 아직 생존한 상태로 발견되었으나 마르고 쇠약해졌으며 척추와 골반은 툭 튀어나오고 손톱과 발가락 일부는 잘려나갔으며 음낭은 보통의 5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다. 그 이후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1975년 2월 카사켈라 집단의 어른 수컷 5마리와 젊은 수컷 1마리는 카하마의 늙은 수컷 골리앗을 쫓아가 공격했다. 그들은 18분 동안 골리앗을 때리고 물고 차고 밟고 들어올렸다가 떨어뜨리고 땅바닥으로 끌고 돌아다니며 다리를 꺾었다. 이 공격을 받은 후 골리앗은 바르게 앉지 못했고 그 후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공격은 카하마 집단의 수컷을 표적으로 했으나 1975년 9월에는 적어도 4번의 가벼운 공격을 받은 적이 있는 카하마 암컷 마담 B가 치명적인 중상을 입었다. 카사켈라 집단의 수컷 4마리가 공격하고 젊은 수컷 1마리와 암컷 4마리 가로 열고 그중 1마리는 마담 B의 유괴된 딸 가로 닫고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공격자는 마담 B를 때리고 질질 끌고 다니고 수차례 세게 짓밟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들어올렸다가 내던지고 언덕 위에서 굴러 떨어뜨렸다.
그런 일이 있은 지 5일 후 마담 B는 죽었다. 살벌하네요. 침팬지가 난폭한 건 알고 있었지만 정말 살벌합니다. 1977년 5월 카사켈라 수컷 5마리가 카하마 수컷 찰리를 죽였으나 싸움의 자세한 사항은 관찰되지 않았다. 1977년 11월 카사켈라 수컷 6마리는 카하마 수컷 스니프를 때리고 물고 잡아당기고 왼쪽 다리를 부러뜨렸다. 스니프는 다음 날까지만 해도 살아있었지만 그 후로는 보이지 않았다. 남은 카하마 집단의 침팬지 중 어른 암컷 2마리와 어른 수컷 2마리는 행방불명되었고 젊은 암컷 2마리는 예전의 카하마 세력권을 정복한 카사켈라 집단으로 옮겨갔다. 그러나 좀 더 남쪽에서 어른 수컷이 적어도 9마리나 있는 대규모 칼란디 집단이 1979년에 카사켈라 세력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 후 카사켈라 집단의 침팬지 상당수가 부상을 입거나 행방불명되었는데 칼란디 집단과의 충돌 때문인 것으로 보여졌다. 같은 집단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 행위는 침팬지에 관한 또 다른 장기적 연구를 통해서 관찰되고 있는데 피그미 침팬지에서는 장기적 관찰로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보노보 피그미 침팬지 보노보에서는 장기적인 관찰로도 발견되지 않았다. 보노보는 매우 평화적인 행태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예. 살해 성향이 있는 침팬지는 인간에 비해 비효율적이다. 3마리나 6마리의 공격자가 한 마리를 습격해 방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도 10분 내지 20분 이상에 걸쳐 폭행을 계속해도 피해자는 언제나 최후까지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격자는 피해자를 꼼짝 못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죽인 거나 다름없었다. 공격 형태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처음에는 쭈그리고 앉아 머리를 보호하려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모든 방어를 체념한다. 공격자는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게 돼도 공격을 계속한다. 이 점에서 집단끼리의 공격은 집단 내에서 발생하기 쉬운 좀 더 온건한 싸움과는 다르다. 침팬지의 살해가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무기가 없기 때문이기도 한데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는 물어 죽이는 살해 방법을 습득하지 못하는 점은 놀랍다. 습득하지 못했다는 점은 놀랍다.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살해 방법뿐만 아니라 침팬지의 일련의 집단 사륙 전체가 비효율적이다. 카하마 침팬지를 최초로 사륙한 후 그 집단을 소멸시키기까지 3년 10개월이 걸렸고 한 번에 한 마리씩 살해되었다. 여러 마리의 카하마 침팬지를 한 번에 죽이는 경우는 결코 없었다. 이에 비해 오스트레일리아 유주민들은 새벽 한 차례의 공격으로 한 원주민 부족을 몰살했다. 침팬지의 이런 비효율적인 면도 부분적으로는 그들이 무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침팬지는 무장이라고는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한 마리라 하더라도 여러 마리가 힘을 모아 습격하지 않으면 살해 행위는 성공하지 못한다. 한 번 총을 가졌다는 점에서 무기가 없는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보다 훨씬 유리한 이주민은 한 번에 많은 수를 사살할 수 있었다. 또 한편으로는 집단 사육을 하는 침팬지의 지력과 전략적 계획이 인류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다는 점도 원인이 된다. 침팬지는 야습이나 팀을 나눠 함께 매복할 정도의 전략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집단 살육을 저지르는 침팬지는 의도적이고 세련되지는 않지만 계획적인 행동으로 보인다. 카하마 집단을 사육할 때
카사켈라 집단은 의도적으로 재빠르고 은밀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전진해서 가하마의 세력에 진입한 뒤 자기 집단의 성원과 1시간 가까이 나무 위에 앉아 귀를 기울인 끝에 가하마 침팬지를 발견하고 마침내 공격을 감행했던 것이다. 외부 세력을 확실히 구별하고 싫어한다는 점에서도 침팬지는 인간과 비슷하다. 단적으로 말하면 예술, 언어, 마약 등 인간의 모든 본성 중에서도 동물의 조상에게서 가장 직접적으로 물려받은 것이 제노사이드의 본성이다. 침팬지는 오래전부터 계획적인 살해, 인접 집단을 몰살하는 잔인한 행위, 영토 정복을 위한 전쟁, 성적 매력이 있는 젊은 암컷의 약탈을 실행하고 있었다. 침팬지가 만약 창이라든가 그 밖의 전쟁을 위한 무기를 손에 넣었다면 인간과 같은 효율적인 사육을 했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나위도 없다. 침팬지의 행동은 인간의 생존 방식이기도 한 집단 생활이 왜 생겨났는가를 말해주는 주된 이유를 암시한다. 그것은 바로 다른 인간 집단의 공격으로부터 자체 집단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인간은 무기를 갖게 되고 매복을 계획할 수 있을 만큼 뇌가 커졌기 때문에 그런 집단 방어가 가능했을 것이다. 이 설명이 옳다면 인류학자가 전통적으로 강조한 인류 진화의 원동력으로서의 인간 리콜, 사냥꾼 가설은 타당할지도 모른다. 다만 내 생각이 종려연설과 다른 점은 인간 자체가 포식자인 동시에 사냥의 대상이므로 할 수 없이 집단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 부분이 포인트네요. 인간 자체가 포식자인 동시에 사냥의 대상이므로 할 수 없이 집단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네요. 말 그대로. 달리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대 문명의 병리인가. 가장 일반적인 인간 제노사이드의 두 가지 유형은 동물에도 선례가 있다는 점을 알았다. 즉 수컷과 암컷을 모두 죽이는 유형은 침팬지나 늑대에서 나타나고 고릴라와 사자는 수컷은 죽이고 암컷은 내버려 둔다. 그러나 1976년에서 1983년에 걸쳐 아르헨티나 군대가 정치적으로 반대당인 데사파레시도스 당원들과 그 가족 1만 명 이상을 살해한 사건은 동물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희생자는 대개 남성과 여성 그리고 3세에서 4세 이상의 아이들로 여러 차례 고문을 받고 나서 죽었다. 그 사건의 가해자들은 임산부를 체포할 때 동물에게서 볼 수 없는 짓을 자행했다. 출산할 때까지 임산부를 살려두었다가 출산을 하면 머리를 총으로 쏘아 죽이고 신생아는 자녀가 없는 군인에게 양자로 주었다. 동종개체의 사육의 성향은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도 근대 문명의 병리적인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여성의 사진입니다. 릴리아나 카르멘 페레이라 아자리라고 해서 21세로 되어 있는 여성의 사진인데요. 그 사진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인권보호 단체가 찾아낸 데사파레시도스 당원 살해 195호 1977년 임신 5개월인 릴리아나가 납치되었다. 그녀는 1978년 2월 남자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고문센터에 수용되었다가 출산 후 머리에 총을 맞고 살해되었다. 그녀의 유해는 다른 데사파레시도스 당원들이 매장된 마르데 플라타 묘지에서 발견되어 1985년에 신원이 밝혀졌다. 그녀의 아들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병사 부부에게 건네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릴리아나가 받았던 대우는
이전의 아르헨티나 임시정부가 그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사했던 명예의 개념이 어떤 것인가를 예증한다. 릴리아나의 사진을 게재하도록 허락해준 아부델라 데 플라자 데 마이오에게 감사한다. 진보된 사회가 미개한 사회를 파괴한 데 대해 혐오감을 지니고 있는 현대 작가들은 후자를 고귀한 야만인으로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다. 즉 평화 애호가 였다든가 단발적인 살인은 저질렀다 해도 학살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에리 프롬은 수렵체진민 사회의 전쟁을 비투성이가 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고 믿었다. 문자가 없는 몇몇 민족 가로 열고 피그미와 에스키모 등 가로 닫고 쪽이 다른 민족보다 덜 호전적 가로 열고 뉴기니인, 대평원 인디언, 아마존 인디언 등 가로 닫고 덜 호전적이다. 호전적인 사람들도 의식화된 양식으로 싸우다가 소수의 적을 살해하면 싸움을 멈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이상적인 경우는 이 책에 소수이거나 의식적인 싸움을 하는 예로 자주 인용되는 유기니 고지인에 관한 내 경험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물론 유기니에서 벌어진 대부분의 전투는 사망자가 거의 없는 충돌에 불과했지만 자신들에게 유리하고 안전하며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판단만 내려지면 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근접 주민을 추방하거나 살해하려고 했다. 초기 문자 문명을 살펴보면 제노사이드가 빈번했다는 증거가 여러 문서의 기록에서 증명되고 있다. 그리스와 트로이, 로마와 카르타고,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는 모두 전쟁이 끝나면 남녀를 불문하고 패자를 대학살하든가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노예화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했다. 여호수아의 나팔소리와 함께 여리고 벽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별로 인용되지 않는 부분은 바로 그 기록에 계속되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지 않았던 예도 있다. 기록이지 않았던 예. 여호수아의 나팔소리와 함께 여리고의 벽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성경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예. 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에서처럼 아이, 마케다, 림나, 헤브론, 드비르 등 다른 많은 도시에서도 주민을 대학살하라는 주의 명령에 따랐다. 그것은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라 여호수아서에는 그 내용이 일일이 기록되어 있지도 않다. 물론 그는 모든 주민을 죽였다. 그 밖에 무엇을 기대하는가 라는 뜻 같다. 여리고 성서에서의 사륙 양상이 자세히 묘사된 것은 오로지 여호수아가 그곳에서 비범한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그는 전령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어떤 일가족의 목숨을 구했던 것이다. 10장은 태평양의 여러 섬 주민, 기타 민족 집단의 전쟁 기록에도 비슷한 에피소드가 있다. 완전히 패배한 뒤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학살의 피해가 뒤따랐다고 단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남녀를 모두 죽이든 좀 더 너그럽게 남자만 죽이고 여자는 노예로 삼든 대규모 사륙은 인간 본성에서 크게 어긋난다고는 생각되지 않을 만큼 자주 발생했다. 네. 1950년 이후에도 약 20여 건에 달하는 제노사이드가 발생했는데 그 중에는 희생자가 100만 명 이상 되는 사건이 2건, 그리고 1971년 방글라데시, 1970년대 후반 캄보디아 가로 닫고 10만 명 이상인 사건이 4건, 1960년대 수단과 인도네시아, 1970년대 부룬디와 우간다 가로 닫고 4건 포함된다. 제노사이드가
수백만 년에 걸친 인류와 선인류 유산의 일부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오랜 역사에 비춰 볼 때 20세기 제노사이드의 독특한 점은 어떤 것일까? 희생자 수적인 면에서 스탈린과 히틀러는 신기록을 세웠다. 그들은 이전 세기의 학살자에 비해 목표로 잡은 희생자의 인구 밀도도 더 높았으며 희생자를 포위하기 위한 통신수단뿐만 아니라 대량 살인 기술이 더 발전했다는 세 가지 이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이 제노사이드를 촉진시킨 정도를 나타내는 다른 예로 남서태평양 로비아나 해의 솔로몬 군도 주민들을 들 수 있다. 그들은 이웃에 있는 섬을 습격하여 주민들의 목을 베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로비아나에 사는 한 친구의 말에 따르면 세도키가 솔로몬 군도의 각섬에 전래된 19세기 전까지는 기술적으로 뛰어나지는 않았다고 한다. 돌도끼로 머리를 치기는 힘든 데다가 돌도끼의 날카로운 끝은 금방 무뎌져 다시 가려면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더욱 중대한 논의의 초점은 콜라드 로렌츠가 지적한 것처럼 오늘날 과학기술은 제노사이드의 발생을 심리적으로 용이하게 하는가의 여부에 있다. 인간은 유인원의 단계에서부터 진화해 오면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점점 많은 동물을 죽이게 되었다. 반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는 서로 간의 협력이 필수 불가결한 사람의 수가 점점 증가해 왔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같은 무리에 속한 인간을 죽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어하지 않으면 사회 그 자체가 유지될 수 없었다. 인간의 진화 역사를 볼 때 무기는 대체로 가까운 거리에서만 쓰여져 왔기 때문에 상대를 잘 보면서 주의만 하면 충분히 자기 편이 아닌 적만을 죽일 수가 있었다. 그러나 단추만 누르면 되는 근대 병기는 그런 사람을 가려서 살상하기는 하는 억제력은커녕 얼굴을 보지 않고도 상대를 죽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과학기술은 아우슈비츠, 트레블린카, 히로시마, 드레스덴에서와 같이 뛰어난 인간들로 구성된 엘리트 집단이 자행하는 칼라 제노사이드의 심리적 전제 조건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한 심리적 이유가 오늘날 제노사이드가 쉽게 발생하는데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가 없다. 희생자 수는 비교도 안 되지만 적어도 과거 제노사이드 발생 빈도는 오늘날과 비슷할 정도로 빈번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노사이드를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그 시기와 인원수에 관해서는 잠시 접어두고 살인의 윤리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자. 살인의 윤리가 있나요? 살인의 합리화. 살인 충동이 윤리적 규범에 의해 그동안 억압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것을 해방시킨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수수께끼다. 오늘날 사람들을 우리들과 그들 두 카테고리로 분류하는데 그들의 언어, 외모, 습관만 해도 수천 가지의 유형이 있다. 우리는 책과 텔레비전을 통해서 또 여행 체험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은 쓸데없는 시간 낭비다. 제13장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기나긴 인류 역사 속에서 어느 한때를 지배했던 정신적 틀로 되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침팬지와 고릴라 같은 사회성을 지닌 육식동물과 마찬가지로 인류는 집단 세력의 범위 내에서 살아왔다. 오랜 옛날 인류가 알고 있는 세계는 오늘날보다 훨씬 작고 단순했고 알고 있는 그들의 종류도 직접 접촉하는 사람들로서 극소수에 불과했다. 예를 들어 유기니의 각 부족은 최근까지 인접 부족과 서로 전쟁과 동맹관계를 유지해왔다. 어떤 사람이 옆 계곡으로 우호적인 방문 가로 열고 전혀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로 닫고 방문을 했다거나 전투적인 습격을 감행했다고 가정해보자. 그것은 적의 없는 방문 가로 열고 전혀 위험이 없는 가로 닫고 일지라도
일지도 모르고 전쟁을 위한 습격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몇몇 계곡을 잇따라 우호적으로 행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자신이 속해 있는 무리를 우리로 생각하는 강력한 규칙은 정체불명의 적인 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유기니 계곡 사이를 걷게 되면 그곳 사람들은 매번 나에게 옆 계곡에서 말할 수 없이 미개하고 야만스러운 식인종을 만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심지어 20세기 시카고의 알 카포네 갱단도 그 고장 사람이 아닌 외지인을 암살자로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암살자로 하여금 우리 중의 하나가 아닌 그들 중의 한 명을 살해한다는 느낌을 갖게 하려는 의도였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부족 간의 텃세가 만연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세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넓고 다양했으나 우리 그리스인은 그들 야만족과는 여전히 구별되어 있었다. 야만족이라는 말은 단순히 비그리스인 외국인을 의미하는 그리스어로 바르바로이에서 유래되었다. 이집트인과 페르시아인은 그리스와 비슷한 문명 수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스인들 눈에는 바르바로이일 뿐이었다.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다루지 않고 친구에게는 보답하고 적은 혼내주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행동이었다. 아테네 작가 크세노폰이 존경하는 지도자 키루스에게 보내는 최대의 찬사에서 강조한 것도 키루스가 친구의 선행에 대해 항상 얼마나 관대하게 보답하고 적의 행위에 대해서는 얼마나 엄중히 복수했는가. 가로 열고 귀를 자르고 눈을 도려내는 것. 가로 닫고 였다. 문기와 스트레칭 록 같은 하이에나 집단처럼 인간도 이중 행동 규범을 준수한다. 즉 우리의 일원을 죽이는 일은 엄격히 통제되는 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위험하지 않다면 그놈들을 살해하는 일은 허용되는 것이다. 그와 같은 이분법을 유전된 동물 본능으로 간주하든 인간 특유의 윤리 규범으로 간주하든 제노사이드는 이분법 아래에서 허용되어 왔다. 오늘을 사는 인간들도 어린 시절에 이미 다른 사람을 존경할 것인가 또는 경멸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분법적 기준을 갖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유기니 고지의 고로카 공항에서 본 광경이 생각난다. 나를 도와주던 투다웨 쪽 사람들이 허름한 셔츠를 걸치고 꼴사납게 맨발로 서 있는 곳에 수염을 깎기는커녕 목욕도 하지 않은 오스트레일리아 사투리가 심한 한 백인이 목욕 한 번 한 것 같지 않은 모습으로 너덜너덜한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다가와 투아대인을 비웃으며 말을 꺼냈다. 검둥이 불황자놈들, 100년을 지내봐라. 이 나라에 너희들이 어울리나? 나는 그가 그런 말을 꺼내기 전부터 속으로 욕하고 있었다. 더럽고 무식한 오스트레일리아 녀석. 웬만하면 집에 가서 양의 소독액이라도 뒤집어 쓰고 올 일이지. 바로 이런 반감 사이를 비집고 제노사이드가 스며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죠. 즉 얼른 한번 쳐다본 인상만으로 나는 그 오스트레일리아인을 경멸했고 그 또한 투다웨인을 경멸했던 것이다. 맞습니다. 경멸에서 제노사이드는 시작되는 것이겠죠. 참 이게 지금 우리나라 내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경멸하고 있지 않나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참. 네.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을 가만히 놔둘 수 없잖아요. 근데 또 윤석열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 옛날 그대로의 이분법은 윤리체계의 근거로 받아들이기는
점점 더 어려워진 대신 적어도 말만으로는 세계 공통의 규범을 만들려는 경향이 생겼다. 다른 이해관계를 지닌 사람들과 대처할 경우에도 같은 규범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노사이드는 그러한 세계 공통의 규범과 정면으로 대립된다. 그와 같은 윤리적인 모순에도 불구하고 수치심을 못 느끼는 많은 근대 집단 살인마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자랑스럽게 여겨왔다. 아르헨티나의 아르헨티노 로카 장군이 아라우칸 인디언을 잔혹하게 몰살시키고 백인 이주자들에게 팜파스 가로 열고 아르헨티나의 대초원 팜파스를 개방하자 아르헨티나는 1880년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함으로써 기쁨에 날뛰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현대 집단 살인마들은 그들의 행위와 공통윤리 규범과의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까? 그들은 세 가지 형태의 합리화 중 하나에 호소할 것인데 어느 것이든 그렇게 죽음을 당한 건 놈들의 자업자득일 뿐이야 라는 단순한 심리적 주제의 변형에 불과하다. 전 세계적 규범을 신봉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방위는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어떻게든 할 수 있으면 하면 된다는 편리한 자기 합리화다. 그들을 자극하여 자기 방어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행동을 유발시키기는 쉽지 않다. 예를 들면 태즈메니아인의 상당수가 불구가 되고 어린이들이 유괴되고 여자들이 강간당하고 살해되자 그 보복으로 34년 동안 줄잡아 180여 명의 이주자를 살해했는데 그것은 제노사이드를 기도한 백인 이주자들에게 원주민들을 박멸하는 정당한 구실이 되었다. 참, 히틀러 역시 2차 대전 개시 전에 폴란드군이 독일 국경 초소를 공격했다고 사건을 날조하고 자기 방어를 한다는 구실로 공공연한 일방적 침략을 정당화하려 했다. 자신들의 종교와 인종과 정치적 신조만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문명만이 진보되고 수준 높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신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노사이드를 포함해 무엇을 해도 좋다고 정당화하는 제2의 전통적 원거다. 네. 내가 뮌헨에서 공부하던 1962년 나치의 만행을 여전히 뉘치지 않는 사람들은 러시아가 공산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독일이 러시아를 침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마치 진실을 알려주듯 덤덤하게 설명하곤 했다. 6인의 팜파크 산지에서 나를 도와주던 15명의 원주민도 처음에는 모두 똑같아 보였으나 결국 그들도 자기들 가운데 누가 이슬람교도고 누가 기독교도인지 왜 전자 또는 후자가 구원받기 힘든 열등 인간인지를 제각기 나에게 설명해 주었다. 일반적으로 발전된 야금술과 문자를 소유한 사람들 가로 열고 아프리카에서는 백인 이주자 사람들은 목축민 투치족과 호텐토트족을 경멸하고 목축민은 농경민 후투족을 농경민은 방랑민 또는 수렵채진민 피그미족과 부시맨을 무시한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윤리규범은 동물과 인간을 별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현대의 제노사이드는 살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가해자는 희생자를 늘 동물로 간주했다. 나치는 유대인을 인간이 아닌 한낱 이와 같은 기생충으로 다루었고 알제리의 프랑스인 이주자들은 현지 이슬람교도들을 쥐라고 불렀다. 문명화된 파라과이인은 수렵체진민인 아체족을 미친지로 보어인은 아프리카인을 사나운 동물 비비라고 불렀다. 또 교육 정도가 높은 북나이지리아인은 이보족을 사람이 아닌 해충으로 여겼다. 경멸감을 표현할 때는 영어에서처럼 이 돼지야
가로 열고 원숭이, 암캐, 들캐, 개, 수소, 쥐, 멧돼지 가로 닫고 와 같은 동물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법이다. 그렇죠. 우리도 뭐 개새끼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개새끼 밑에 하나가 또 있죠. 빨갱이. 아이고, 빨갱이는 뭐 인간도 아니다 뭐 이러잖아요. 오스트레일리아인은 이 세 가지 형태의 윤리적 합리화를 태즈메니아 몰살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했다. 그러나 나뿐만 아니라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어린 시절부터 받아온 합리화 교육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그런 합리화 과정을 정확히 간파할 수 있다. 완전하게 멸종시켰다고는 할 수 없으나 미국인이 자행한 아메리카 인디언 박멸의 역사만 봐도 그렇다. 미국인에게 스며들었던 일련의 태도는 대충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인들은 인디언의 참사에 대해 이를테면 제2차 대전 중에 유럽에서 벌어진 제노사이드처럼 충분히 논의한 일은 없다. 그보다는 남북전쟁을 미국의 가장 큰 국가적 비극으로 꼽는다. 백인과 인디언의 대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해봤자 미국 사람들은 그건 지나간 먼 이야기로 치부하고 그나마 어쩌다 언급될 때에도 피커드 전쟁, 대습지 전투, 운디드니 전투, 서부 정복과 같은 군사적인 용어로 말한다. 미국인의 눈에 인디언은 다른 인디언 부족들에 대해서조차도 호전적이고 폭력적인 기습과 배신의 명수로 비치기 일쑤다. 그들은 야만스럽기로도 유명한데 그 중에서도 포로에게 행하는 고문과 적의 머리 가죽을 벗기는 인디언의 독특한 관습은 아주 널리 알려졌다. 들소를 사냥하는 수련민으로서 인디언의 인구는 극소수였다. 1492년의 아메리카 인디언은 약 100만 명쯤으로 추정된다. 2억 5천만 미국 인구에 비하면 너무 소수이므로 실질적으로 사람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이 대륙을 미국이 점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견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많은 인디언은 천연두나 그 밖의 병으로 죽어갔다. 앞서 말한 태도와 견해를 바탕으로 조지 워싱턴 이래 존경받는 미국 대통령과 지도자들의 인디언에 대한 정책 방향이 잡혀졌던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참 인류 역사가 너무 폭력적이네요. 네, 비극의 연속이고. 그래요. 그러한 자기 합리화는 역사적 사실을 변형시킨 뒤에 성립된다. 군사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선전포고와 함께 성인 남자 병사들 사이에 벌어진 전쟁임을 암시한다. 그러나 실제로 백인은 마을과 야영지를 기습하여 노약자나 남녀를 불문하고 인디언을 죽이는 전술을 폈다. 그 방법은 백인 민간인도 자주 사용했다. 백인이 이주한 첫 1세기 동안 정부는 인디언 사냥을 하는 살인자에게 머리 가죽의 수에 따라 보상금을 지불했다. 이거 저희 어렸을 때 게임도 있었어요. 오락실에 인디언 저기 현상금을 걸고 인디언 잡으러 다니는 총을 막 그냥 연속 총을 막 쏘고 인디언들은 마구마구 죽고. 그런데 인디언 왕은 또 세요.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저도 즐겨 했던 게임입니다. 예, 반란, 계급 간의 투쟁, 취중 폭동, 범죄자에 대한 합법적인 폭행, 전면 전쟁, 식량과 재산에 대한 파괴 행위 등이 발생한 빈도면에서는 근대 유럽 사회도 인디언 사회만큼이나 호전적이고 폭력적이었다.
사지를 잡아당겨 찍기, 말에 매달아 끌고 다니기, 불에 태우는 화형, 고문대 등 그 잔악한 고문의 방법은 유럽에서 연마된 것이었다. 백인을 접촉하기 이전의 북미 대륙의 인디언 인구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지만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최근의 추계에 따르면 약 1800만 명인데 이는 1840년 경까지 미국 백인 이주자들을 모두 합친 수보다도 많은 것이다. 미국 내 인디언 중에는 농경을 하지 않고 반유목 생활을 하는 수렵민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마을에 정착해 사는 농경민이었다. 질병은 분명히 인디언에게 있어서 최악의 사인이었으나 몇몇 질병은 백인에 의해 의도적으로 전염된 것이었다. 질병이 아닌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살해된 인디언도 많았다. 미국의 최후 야성의 인디언 가로 열고 이시라는 이름의 야히족 인디언 가로 닫고는 1916년에 사망했는데 그의 부족을 살해했던 백인이 쓴 솔직하고 죄책감이 없는 회상기는 1923년까지 출판되어 있었다. 미국인은 백인과 인디언의 대립을 마르탄 성인 남자들의 전쟁, 즉 미국 기병대와 카우보이가 강력히 저항하는 사나운 뒷소들을 물리치는 낭만적인 이야기로 그렸다. 그러나 그것은 문명화된 가난한 농사꾼 인종이 같은 가난한 농사꾼이었던 다른 인종을 근절시킨 역사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 우리들 미국인은 엘라모 요새 가로 열고 사망자 200명과 전함 메인호 가로 열고 사망자 260명 그리고 진주만 가로 열고 사망자 2600명에서의 패배에 따른 굴욕적인 분노를 잊지 못한다. 그러나 그러한 패배는 결국 멕시코 전쟁, 미서 전쟁, 2차 대전을 전 국민적 지지를 모아 수행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그때의 사망자 수도 미국인이 죽인 인디언 수에 비하면 지극히 적은 수에 불과하다. 미국인들도 결국은 국가의 엄청난 비극들을 다시 고쳤음으로써 오늘날 다른 민족들처럼 제노사이드를 세계 공통 윤리규범에 일치시켜 온 것을 알 수 있다. 그 해결법은 자기 방어에 호소하기, 상대방의 정당성을 짓밟기, 그리고 희생자를 야만스러운 동물로 간주하는 것 등의 세 가지 유형이었다. 자, 미국 대통령 등의 인디언 정책. 조지 워싱턴 대통령, 우리의 당면 목표는 인디언 부락의 전면 파괴와 유린이다. 기본적으로 토지 작물을 파괴하고 더 이상 경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벤저민 프랭클린, 지상의 문명인들을 위해서 저 미개인들을 근절하는 것이 신의 뜻이라면 술이 적절한 수단이 될 것이다.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 그들을 구해내고 문명화하기 위해 우리가 그토록 많은 고통을 감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행한 종족은 스스로를 방치하고 잔인한 야만성을 버리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근절을 정당화시켜 왔다. 이제 그들의 운명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존 퀸시 애덤스 대통령, 아무 때나 사냥감을 찾아 수천 마일의 산림을 헤매는 사냥꾼한테 산림에 대해 무슨 권리가 있다는 것인가? 제임스 먼로 대통령, 사냥꾼이나 야만인은 반드시 따라야 할 진보적이고 문명화된 생활을 요구하는 화합보다는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더 넓은 땅을 탐낼 뿐이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 인디언들에게는 지성도 근면함도 도덕적 습성도 없으며 게다가 생활 수준을 더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는데 필수적인 개선의 욕구조차 없다.
다른 우수한 인종에게 둘러싸인 이상 열등의 원인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것을 통제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한 그들은 환경의 힘에 굴복당해 머지않아 사라져 버릴 것이다. 존 마샬 대법관, 이 땅에 살았던 인디언 부족들은 전쟁을 직업으로 삼고 숲에서 나오는 산물로 생계를 이어온 야만인이었다.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관계를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법, 그리고 규정해야만 하는 법은 그러한 상황이 사람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유럽인에 의한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은 그 대륙을 매입하든 정복하든 인디언의 점유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독점권을 주었다. 전형적인 힘의 논리죠. 힘의 논리란 깡패 논리란 거예요. 깡패 논리. 전형적인. 윌리엄 헨리 해리슨 대통령, 창조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도와 그 지역을 문명화시킬 운명을 부여받은 경우 과연 소수의 야비한 미개인들이 거주하는 곳을 자연 상태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공평한 분배일까?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아메리카 대륙 이주자들과 개척자들은 사실 그들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 위대한 대륙을 저 더러운 야만인들을 위해 수렵보호구역으로 남겨둘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다. 필립 셰리던 장군, 내가 지금껏 보아온 인디언 중 선량한 자라고는 죽은 인디언 뿐이었다. 제3자에 대한 영향. 우리가 미국 역사를 제노사이드의 측면에서 다시 기록하는 일은 제노사이드의 예방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제노사이드가 살해자, 가해자, 그리고 제3자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까지도 예방할 수 있다.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전혀 그렇지 않은지는 가장 큰 의문이다. 언뜻 생각하면 의도적이고 집단적이며 야만적인 대량 살상만큼 대중의 주의를 끌만한 공포는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상 제노사이드가 다른 민족의 주의를 끄는 경우란 거의 없고 외국의 개입에 의해 저지되는 경우는 더더욱 드물다. 1964년 잔지바르 섬에서 아랍인 몰살과 1970년 파라과이 아체족 인디언 몰살에 대해 우리 중 얼마나 관심을 가졌을까. 이처럼 최근 수십 년 동안 발생한 거의 모든 제노사이드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과는 대조적으로 현대의 두 제노사이드에 보인 사람들의 민감한 반응은 매우 인상적이다. 그것은 유대인에 대한 나치 학살, 가로열고 그보다는 약하지만 아르메니아인에 대한 터키인의 학살이다. 이 두 가지 예는 우리들이 쉽게 간과하는 다른 제노사이드와 결정적으로 세 가지 면에서 다르다. 희생자가 다른 백인이 인정하는 백인이라는 점, 가해자, 가로열고 특히 나치가 증오의 대상으로 제약시되어 온 전쟁 적국이라는 점, 그때의 생존자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시키려고 무던히도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처럼 제3자가 제노사이드에 주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여러 조건이 집약될 필요가 있다. 이상하리만치 소극적인 제3자의 태도는 정부의 태도에도 단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인간의 집단 심리를 반영한 것이다. 국제연합은 1948년 제노사이드가 범죄라고 선언했으나 방글라데시, 부룬디, 캄보디아, 파라과이, 우간다에서 진행 중인 제노사이드를 반대파에 호소에도 불구하고 방지, 제지, 처벌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한 번도 취한 적이 없었다. 이디 아민의 공포정치가 절정에 달했을 때 우간다를 위한 세계의 양식 있는 사람들의 호소에 대해서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아민에게 조사를 요청했을 뿐이다. 미국 역시 제노사이드에 관한 국제연합의 선언을 거들떠보지 않는 나라들 중의 하나다.
무관심을 넘어서 수수께끼 같은 우리의 무관심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노사이드에 관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즉 제노사이드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일까? 그렇지 않다. 방글라데시, 브라질, 캄보디아, 동티모르, 적도기니, 인도네시아, 레바논, 파라과이, 루간다, 수단, 우간다, 잔지바르 등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일어난 제노사이드는 그때마다 자세히 보도되었다. 가로 열고 방글라데시와 캄보디아의 사상자 수는 100만 명에 이르렀다. 1968년 브라질 정부는 인디언 보호국의 직원 700명 중 134명의 아마존 인디언을 학살했다는 혐의로 고발되었다. 학살의 진상은 브라질의 법무장관이 쓴 5115페이지나 되는 피게레도 보고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브라질 국무장관의 기자회견에서도 발표되었는데, 그 중에는 다이너마이트, 기관총, 기소 섞인 사탕을 이용해 인디언을 죽이고 천연두와 독감과 결핵 그리고 홍역 바이러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고 인디언 아이들을 유괴해 노예로 삼았으며, 토지개발 회사가 전문적인 인디언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한 경우도 있었다. 피게레도 보고에 관한 기사는 미국과 영국에서도 보도되었지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다. 그렇다면 대개의 사람들은 다른 민족에게 일어난 부정행위 따위에는 마음에 두지 않는가? 부정행위 따위는 마음에 두지 않는가? 모른 채 한다는 단순한 결론이 성립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에 대한 인종격리 정책과 같은 일부의 불공정에 대해서는 열광적으로 관심을 보인다. 그런데 왜 제노사이드에 관해선 그렇지 않을까? 그 의문에 관해서 1972년 부룬디에서 투치족에 의해 8만에서 20만 명이 살해된 후투족 한 명이 아프리카 국가기구에서 격한 어조로 연설했다. 투치는 포르스터의 아파르트헤이트, 가로 열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정책, 가로 닫고, 보다도 잔인하며 포르투갈 식민지주의자보다도 비인도적입니다. 히틀러의 나치 운동을 제외하면 세계 역사에서 이것과 비교할 만큼 엄청난 사건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인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사형 집행인인 메콤베르, 가로 열고 투치인 부룬디 대통령, 가로 닫고, 를 받아들여 그와 우애의 악수를 나누기까지 했습니다. 존경하는 각국의 지도자들이여, 만일 백인 압제자로부터 해방운동에 나마비아, 짐바브웨, 앙골라, 모잠비크 그리고 기니비사우 등 아프리카인들의 도움을 바란다면 당신들에게는 아프리카인에 의한 다른 아프리카인 살인을 용인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견을 표명하기 전에 부룬디의 후투 민족 전체가 근절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이러한 제3자의 무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희생자로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반응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우슈비츠 생존자와 같은 제노사이드 목격자들을 연구해온 정신분석가는 그들에게는 심리적 마비 현상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의 자연사나 행방불명은 충격이고 쉽게 잊혀지지 않는 고통스러운 경험이다. 그러나 자신의 눈앞에서 사랑하는 많은 친구와 가족이 잔혹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아야 했을 때 엄습하는 고통은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다. 생존자들에게선 그러한 잔악행위는 금지된 것이라는 암묵적인 신념 체계 전체가 무너져 버린 지 오래다. 그러한 잔인한 기억을 갖도록 선택될 만큼 무가치한 인간이라는 오욕의 감정과 동료들은 죽었는데 자신은 살아있다는 죄책감이 주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한계를 넘어선 신체적 고통이 감각을 마비시키듯 심리적 고통이 지나쳐도 감각이 마비된다.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다.
나는 아우슈비츠에 2년 동안 수용되었다가 살아남은 한 친척에게서 그러한 반응의 전형을 볼 수 있었다. 그는 그 후 수십 년 동안 거의 울지도 못했다. 살인자의 반응은 어떤가? 우리와 그들을 차별하는 윤리 규범을 갖고 있는 살인자라면 자긍심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세계 공통의 윤리 규범에 따르며 자란 사람이라면 범행에 대한 죄책감이 쌓여 결국은 희생자나 다름없는 마비가 올 것이다. 베트남 전쟁에 참가한 수십만 명의 미국인이 감각이 마비되어 고통받았다. 집단 학살을 자행한 사람들의 자손들은 또 그들대로 개인적인 책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의 죄의식을 가질 것이다. 그들의 죄의식과 희생자들 전체에 찍힌 낙인은 제노사이드라는 한 사건이 빚어낸 정반대의 결과인 것이다. 그러한 죄의식을 덜기 위해 자손들은 역사를 자주 고친다. 오늘날 미국인이나 코번 여사를 비롯한 다른 많은 현대 오스트레일리아인의 반응 등이 그 예이다. 이제 우리는 제노사이드에 대한 제3자의 무반응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제노사이드는 그것을 직접 경험한 피해자나 살인자 모두에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주어 쉽게 치료되지 않는 상처를 남긴다. 뿐만 아니라 아우슈비츠 생존자의 후손들이나 아우슈비츠 생존자와 베트남 전쟁의 퇴역 군인을 치료하는 심리치료사처럼 제노사이드에 대해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줄지도 모른다. 인간의 비참함에 덤덤해지도록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치료 전문가조차 제노사이드에 휩쓸렸던 사람들이 들려주는 끔찍한 회상은 차마 듣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전문가조차 참을 수 없다면 평범한 사람들은 그 정도가 어떠하겠는가?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를 많이 치료해본 미국 정신과 의사 로버트 제이 리프톤은 히로시마 원폭의 생존자를 인터뷰한 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제 나는 원폭 문제를 논하기보다는 내 앞에 앉아있는 한 인간이 실제로 체험했던 무시무시한 사건을 자세히 밝히고자 한다. 인터뷰 초기에 나는 깊은 충격과 감정의 고갈을 느꼈다. 그러나 며칠 안가 변했다. 똑같은 공포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도 그 반응은 줄어들었다. 그 경험은 원자폭탄의 피해를 입은 모든 측면을 특징짓게 하는 심리적 청산의 잊을 수 없는 애증이기도 하다. 심리적 청산의 징후로서 원자폭탄의 피해자에게서 예외 없이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다. 제노사이드와 인류의 미래의 인간 호모사피엔스에게는 어떤 제노사이드가 발생할까? 비관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많다. 세계 각지에는 제노사이드의 여건이 무르익었다고 생각되는 분쟁 지점이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북아일랜드, 유고슬라비아, 스리랑카, 뉴칼레도니아, 그리고 중동 등은 극히 일부일 뿐이다. 제노사이드로 향하는 전체주의 정부를 제어하기는 힘들 것 같다. 현대무기를 이용하면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희생자를 살육할 수 있고 양복과 넥타이를 차려입은 채 살해자가 될 수 있으며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세계적인 규모의 제노사이드도 가능하다. 동시에 미래의 살인 성향이 과거보다 현저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중한 낙관주의의 근거도 있다.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는 다른 인종과 종교와 민족 집단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회 정의의 기준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쨌든 대규모의 살인 없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스위스, 벨기에, 파푸아뉴기니, 피지, 그리고 이시 사후의 미국마저도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몇몇 제노사이드는 그것을 염려한 제3자의 반응에 의해 중지, 축소 또는 방지되었다. 가장 능률적이고 저지할 수 없는 제노사이드로 여겨지던
나치의 유대인 학살도 덴마크와 불가리아를 비롯한 다른 점령국에서는 유대인 이송이 개시되기 직전이나 직후에 유력한 교회 지도자가 유대인 이송을 공식적으로 비난한 모든 점령국에서는 가장 능률적이고 저지할 수 있다고 믿었던 제노사이드를 좌절케 했다. 가장 능률적이고 저지할 수 없다고 믿어졌던 제노사이드를 좌절케 했다. 오늘날에는 여행, 텔레비전, 사진 등에 의해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우리들과 같은 인간이라는 점을 알게 된 것도 희망적인 징조다. 20세기 과학기술의 진보는 부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반면에 제노사이드를 초래하는 우리와 그들의 구분을 모호하게 했다는 이점도 있다. 첫 대면 이전의 제노사이드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까지 생각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거리상 국제적인 문화와 멀리 떨어진 민족에 관한 지식이 확산됨에 따라 그것을 정당화하기는 점점 더 곤란해졌다. 그러나 제노사이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것은 이상한 사람들이나 저지르는 드문 일이라는 자기 기만에 계속 빠져있는 한 제노사이드의 위험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제노사이드에 관한 책을 읽고 있는 동안에 마비에 빠지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무력한 인간들을 죽이는 장면을 반감만 하고 있었는지 상상하기도 어렵다. 나는 한 집단의 대학살 중 살해자의 역할을 맡았던 한 오랜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때의 상황을 대강 짐작할 수 있었다. 카리니가는 유기니에서 나와 함께 일했던 침착한 투다웨족 남자였는데 우리는 목숨을 걸고 위험한 상황에서 두려움과 승리를 함께 나눴으며 나는 그를 좋아하고 존경했다. 카리니가와 알게 된 지 5년째 되던 어느 날 밤 그는 젊은 시절의 얘기를 들려주었다. 투다웨족과 인근 마을에 사는 다리비족 사이에는 오랜 대립의 역사가 있었다. 내게는 투다웨나 다리비나 모두 비슷하게 보였지만 카리니가는 다리비는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야비하다고 말했다. 매복 공격을 반복한 끝에 드디어 다리비족이 카리니가의 아버지를 포함한 많은 투다웨인들을 제거하는 데 성공하자 살아남은 투다웨인들은 결사적으로 저항해야 했다. 투다웨족의 남자들은 한밤중에 다리비 마을을 포위하고 새벽에 오두막에 불을 질렀다. 잠이 덜 깬 다리비인들은 불타는 오두막 계단을 비틀거리며 내려오다가 창에 맞았다. 다리비족 중에는 숲으로 달아나 몰래 숨은 사람도 있었으나 수주일 동안 투다웨 사람들에게 추적당한 끝에 대부분 살해됐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개입으로 카리니가가 부친의 살해범을 붙잡기 전에 그 전쟁은 종결되었다. 그날 밤 이후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전율이 느껴지곤 한다. 새벽의 학살을 이야기할 때의 카리니가의 눈빛, 부족의 적들에게 창을 쏘았을 때의 강렬한 만족감, 부친의 적을 놓친 일로 흘린 분노와 좌절의 눈물. 그날 밤 적어도 나는 한 선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살인을 하게 되는가를 깨달았다. 카리니가로 하여금 치닫게 한 제노사이드의 환경은 잠재적으로 우리 모두의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 인구 증가와 함께 다른 사회끼리 또는 사회 내부의 대립이 첨예화됨에 따라 인간은 점점 사륙의 충동이 강해지고 그 충동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더욱더 효과적인 무기를 소유하려 할 것이다. 제노사이드에 대해서 직접 겪은 경험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견디기 어려울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계속 회피만 하고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이 살인자나 희생자가 될 날이 언제 올는지도 모를 일이다. 예, 동의합니다. 예, 알아야죠. 끔찍한 일이지만 알아야죠. 여기 사진이 하나가 있는데요. 사진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북부 캘리포니아의 아히 인디언 최후의 생존자 이씨. 이 사람이 이씨군요.
이 사진에서 보듯 1911년 8월 29일 그는 굶주리고 두려움에 찬 모습으로 나타났다. 드디어 41년 동안 숨어있던 인적 드문 황야를 벗어난 것이다. 그의 친구들은 대부분 1853년에서 1870년 백인 개척자들에 의해 살해되었다. 1970년 최후 학살 후에도 살아남은 16명의 생존자는 라센산의 황야로 숨어 들어가 수렵채진민 생활을 계속했다. 1908년 11월 4명으로 줄어든 생존자의 캠프를 발견한 정찰대가 그들의 도구, 의복, 겨울을 날 식량을 가져갔다. 그로 인해 남아있던 3명, 가로 열고 이친의 모친 누이, 그리고 나이든 남자 3명이 사망했다. 그 후 이씨는 3년 동안 혼자 살다가 견디다 못해 죽음을 각오하고 백인 사회로 나온 것이다. 그는 샌프란시스코의 캘리포니아 대학 박물관에 고용되었고 1916년에 결핵으로 죽었다. 이 사람입니다. 최후의 생존자 이씨. 이번 챕터를 읽고 나서는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참,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느낌까지도 들어요. 저는 이번 시간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